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책 이야기,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세계적 명작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아버지의 집, 밝은 세계입니다. 깨끗한 방, 정돈된 식탁, 아침마다 부르는 찬송가, 성탄절의 설렘, 의무와 책임,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 이 세계에서는 착하게 살면 고든 길로 간다는 분명한 인생의 지도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집안, 부엌과 마당, 골목과 시장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하녀 리나가 들려주는 유령 이야기, 술 취해 소리치는 사람들, 도살장과 감옥, 싸움, 욕설, 스캔들, 폭력과 욕망이 뒤엉킨 세계. 무섭고 지저분하지만 이상할 만큼 싱클레어를 끌어당기는 세계. 어린 싱클레어는 압니다. 이건 나쁜 거야 라고 느끼면서도 그쪽 세계가 더 궁금해집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프란츠 크로머를 만나는 날 일어납니다. 친구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었던 싱클레어는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친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 자랑합니다. 그런데 동네 불량배 크로머가 그 말을 진짜로 받아들입니다. 주인이 범인 알려주면 이마르크 준대. 내가 훔쳤지? 안 그럼 신고한다. 싱클레어는 실제로 훔치지 않았지만 이미 하느님을 걸고 맹세까지 해버린 상황. 이제 그는 크로머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집 저금통을 깨고 부엌에서 동전을 훔치고 그래도 모자라면 크로머가 시키는 자빌과 굴욕을 감당합니다. 온 집이 그대로 있는데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그 자리에 있는데 싱클레어는 느낍니다. 이건 더 이상 내 세계가 아니야. 나는 이제 밝은 세계의 아이가 아니야. 이때 그의 내면에서 아주 중요한 균열이 생깁니다. 아버지는 젖은 구두만 보고 또 왜 이렇게 흙을 묻히고 다니냐고 나무랍니다. 그 순간 싱클레어는 당황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네. 나는 아버지가 모르는 세계를 알고 있어. 이 찰나의 우월감, 나는 이미 더 깊은 어둠을 경험했다는 감각이 유년기의 완벽한 아버지상에 첫 번째 금을 냅니다. 헤세는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전환점은 바로 이런 순간에서 시작된다고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책감, 어른을 향한 첫 실망, 낙원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예감. 이 경험들이 결국 각자가 자기 길을 찾아 떠나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막스 데미안입니다. 한 학년 위의 학생, 아이 같지 않은 눈빛, 혼자서 다른 공기를 두르고 다니는 소년. 데미안은 어느 날 성경 속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은 카인을 형제를 죽인 악인으로 기억하지만 어쩌면 카인은 표적을 가진 강한 존재였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을 덜기 위해 그를 악인으로 만들고 이야기를 바꾸어 전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 싱클레어는 혼란스럽지만 이 이야기에 이상하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싱클레어 안에도 이미 비슷한 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한편으로는 나는 이제 예전의 나가 아니야. 아버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몰래 느꼈던 이 감정에 데미안이 이름을 붙여준 셈입니다. 비 오는 어느 날 크로머를 두려워하며 광장에서 서 있던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 다가옵니다. 그는 싱클레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립니다. 넌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내 운명을 그 사람에게 내준 거야. 그리고 조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녀석 이름이 프란츠 크로머지?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그를 떨쳐내야 한다. 최악이라면 죽여서라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실제 폭력을 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내적 결단을 요구하는 상징에 가깝습니다. 얼마 뒤 기적처럼 크로머는 싱클레어를 다시 괴롭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끝까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데미안은 악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악에 짓눌린 소년에게 자기 힘을 되찾게 해준 인물이라는 것. 그는 착하게만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 안에 어두운 세계를 인정해라. 그리고 그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내 삶의 책임을 내가 쥐어라. 이후 싱클레어는 부모에게 저금통 이야기를 고백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착한 아들 모범생이 되지만 이미 한 번 두세 개를 본 이상 예전 그대로의 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데미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느 세계에 서 있니? 겉으로 보여주는 밝은 세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어두운 세계. 그 둘을 어떻게 함께 안고 나만의 길을 만들고 있니? 그리고 혹시 너를 대신 살아주지는 않지만 내 안의 진실을 일깨워줄 데미안 같은 목소리를 어디선가 이미 만난 적은 없니? 싱클레어는 어느 겨울 아침 종교 수업 시간에 카인의 표식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강한 예감에 사로잡힌다. 그 순간 앞줄에서 데미안이 뒤를 돌아보며 조금 조롱 같기도 진지하기도 한 눈으로 싱클레어를 딱 한 번 바라보고 그 짧은 눈빛으로 둘 사이의 묵은 인연이 다시 이어진다. 곧 데미안은 종교 시간 자리까지 바꾸어 싱클레어 앞에 그리고 결국 바로 옆에 앉게 된다. 둘은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도 눈짓과 짧은 신호만으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고 데미안은 친구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선생님의 시선을 비껴가게 만드는 기묘한 능력을 보여준다. 싱클레어가 남의 생각을 조종하느냐고 묻자 데미안은 자유의지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것 하나에 온 의지와 주의를 모으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거의 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나방과 사냥개 비유를 들며 자신과 싱클레어의 자리가 두 사람의 무의식적인 의지에 이끌려 서서히 옆자리까지 가까워진 과정도 이야기한다. 종교에 대해서도 데미안은 그저 교회를 비웃는 학생들과는 전혀 다르다. 경건한 삶 자체는 존중하지만 성서 이야기를 훨씬 자유롭고 개인적인 해석으로 읽는다. 골고다의 두 도둑 이야기에서는 막판에 회개한 도둑보다 끝까지 자기 길을 버리지 않은 도둑에게 더 끌린다고 말하고 개성 있는 자, 카인의 후예 같은 존재야말로 진짜로 책임있게 산 사람일 수 있다고 본다. 견진 성사를 앞둔 어느 날 데미안은 수업 중 완전히 돌처럼 굳어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는 상태로 앉아있고 싱클레어는 그 안에서 냉혹하고 고독한 태고의 시간까지 이어지는 진짜 데미안의 모습을 본 듯한 전율을 느낀다. 그 이후 견진 성사는 공허하게 지나가고 유년의 세계는 폐허처럼 느껴진다. 새 학교 기숙사로 옮긴 싱클레어는 점점 가족, 고향과 멀어지고 동급생들 속에서도 고립된다. 그러다 알폰스 베크와 어울리며 처음 술집에 드나들고 술에 취해 허세를 부리면서 점점 방탕과 자기 혐오 속으로 빠져든다. 겉으로는 대담한 선배로 추앙받지만 속으로는 부모와 옛집, 성탄절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며 내가 두 발로 그 모든 것을 짓밟았다고 느끼고 죄책감과 쾌감이 섞인 이상한 해방감을 동시에 맛본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싸구려 향락에 완전히 섞이지 못하고 소녀들을 향한 거친 농담을 들으면서도 현실의 여자에게 손대지 못한 채 깊은 사랑과 정결에 대한 동경으로 괴로워한다. 아버지와의 갈등, 퇴학 위기의 압박 속에서도 그를 진짜로 구해줄 존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어느 안개 낀 저녁 공원 가로수길에서 싱클레어는 키 크고 소년 같은 얼굴의 한 소녀를 보고 강렬한 인상을 받는다. 그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날 이후 술집을 끊고 다시 혼자 걷고 책을 읽고 자신을 다스리기 시작한다. 그는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처음엔 풍경과 장식을 그리다가 베아트리체의 얼굴을 그려보려 하지만 실패한다.
대신 무의식에 이끌리듯 그려낸 얼굴은 남자이면서 여자이고 젊으면서 늙은가면 같은 신비한 초상화가 된다. 날이 갈수록 붓에 맡긴 성과 색을 통해 그 얼굴은 점점 또렷해지고 어느 날 문득 그는 그것이 베아트리체도 자신도 아닌 데미안과 닮은 얼굴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초상은 곧 내 운명, 내 수호신 같은 존재로 느껴지고 싱클레어는 그림 아래 운명과 심성은 하나의 개념에 붙여진 두 이름이라는 노발리스의 문장을 적어 놓는다. 한편 어느 방학 때 고향에서 우연히 만난 데미안은 술집에 다니는 싱클레어에게 바쿠스적 도취와 싸구려 방탕의 차이를 말하며 방탕이 때론 신비주의자의 준비가 될 수도 있다고 암시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모든 걸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말하고 그 말을 싱클레어의 마음 깊은 곳에 남겨둔 채 떠난다. 외롭고 방향을 잃은 채 살던 싱클레어는 어느 날 집 문장에 새겨져 있던 새를 떠올리고 꿈속에서 데미안이 그 문장을 억지로 먹이는 장면을 본다. 깨어난 뒤 그는 땅속의 알에서 몸을 찢고 나오는 독수리 같은 새를 그려 데미안의 옛 주소로 그림만 보내버린다. 얼마 뒤 수업 중에 책 사이에서 몰래 접힌 쪽지 하나를 발견한 그는 그 안에서 다음 문장을 읽는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그의 그림을 받았고 이해했고 이제 아브락사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자신에게 길을 가리키고 있음을 직감한다. 곧이어 역사 시간의 젊은 교사가 영지주의와 함께 아브락사스를 언급하며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함께 품는 상징적 신이라고 설명하고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한때 말했던 신과 악마를 함께 섬기는 신의 이미지와 완전히 겹치는 것을 느낀다. 이 무렵 싱클레어는 어머니와 연인, 데미안이 뒤섞인 듯한 존재와 금지된 사랑을 나누는 꿈을 반복해서 꾸면서 사랑이란 단순히 순수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 천사와 악마 성스러움과 죄악이 한데 섞인 힘이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기 시작한다. 졸업을 앞두고도 그는 어떤 직업도 뚜렷이 떠올리지 못한 채 다만 내 안의 목소리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만 느끼며 괴로워한다. 그러다 우연히 혹은 필연처럼 작은 교회에서 중후하고 신비로운 오르간 연주를 듣고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를 만나게 된다. 피스토리우스는 목사의 아들이자 신학을 포기한 뒤 혼자 신들과 옛 신화를 연구하는 인물로 밤에는 바흐와 옛 대가들의 곡을 기도처럼 연주하고 낡은 방 벽난로 앞에서 불을 바라보며 사색한다. 싱클레어는 그의 방에 초대되어 말없이 불길과 재를 함께 응시하는 것으로 첫 수업을 받는다. 피스토리우스는 우리 안에는 인류의 모든 신과 악마가 잠들어 있고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비로소 인간이 된다고 가르친다.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와의 만남을 통해 자기 안의 세계를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하늘을 나는 꿈을 이야기하자 피스토리우스는 이를 인류 깊은 곳의 힘과 연결된 도약이라 해석하고 숨을 조절해 비행을 통제하는 장면을 물고기의 불에에 비유하며 거대한 힘에 휘말리면서도 점점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싱클레어에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에 따르라. 우리의 신은 빛과 어둠을 함께 품은 아브락사스다라고 가르치며 두려운 사랑의 꿈까지도 가장 소중한 것이라 말해줍니다. 동급생 크나우어는 금욕과 자기 수련에 집착하다 성적 욕망과 죄책감에 짓눌려 싱클레어에게 매달립니다. 싱클레어는 뚜렷한 해결을 줄 수 없고 크나우어는 절망 끝에 자살을 시도하지만 싱클레어가 알 수 없는 끌림에 이끌려 그를 찾아내고 되돌려 보내죠. 이 일을 통해 싱클레어는 상대도 나에게 보내진 인도자가 될 수 있음을 느낀다. 한편 싱클레어는 꿈속의 여성, 어머니,
연인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리다가 그것이 데미안과 자신을 닮은 수호신의 상징임을 깨닫고 그 그림 앞에서 야곱처럼 축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운명과 씨름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피스토리우스가 과거의 신화와 상징에 머무르는 골동품 탐색자처럼 느껴지고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그를 깊이 상처 입혀 관계가 사실상 끝납니다. 이 과정에서 싱클레어는 우리의 진짜 직분은 시인, 예언자 같은 역할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대학 도시에서 그는 우연히 데미안을 다시 만나고 곧 그의 어머니 집을 찾아갑니다. 현관에 걸린 새 그림이 자신이 보낸 매 그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아래 문가에서 꿈속 영상과 똑같은 여인, 에바 부인을 마주합니다. 에바는 오래전부터 싱클레어를 알고 있었던 듯 그의 삶을 이해해주고 표적을 지닌 사람들의 작은 공동체 안으로 그를 맞아들입니다. 여기서 싱클레어는 데미안, 에바와 함께 곧 다가올 세계의 붕괴와 새로운 시대를 예감하며 어떤 교리보다 자기 운명에 완전히 준비된 존재로 서 있을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싱클레어의 에바에 대한 사랑은 관능과 상징이 섞인 형태로 자라납니다. 에바는 그에게 동화와 조언을 통해 사랑은 간청이 아니라 확신이어야 하고 충분히 강해지면 상대를 끌어당길 것이라고 가르치며 그의 욕망과 두려움을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이때부터 데미안과 에바는 꿈과 예감을 통해 큰 파국을 느끼고 마침내 현실에서 전쟁이 발발합니다. 데미안은 장교로 싱클레어도 병사로 전장에 나가죠. 전선에서 싱클레어는 전쟁의 잔혹함 속에서도 많은 병사들의 눈에서 새로운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운명적인 빛을 봅니다. 그는 거대한 새가 알에서 나오려 하고 알은 곧 세계이며 세계는 부서져야 한다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마지막에 싱클레어는 포탄을 맞고 야전 병원에 실려가는데 옆 매트리스에 누운 이마에 표적을 지닌 사람을 봅니다.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은 말없이 그의 눈을 응시하다가 이제부터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에바가 맡긴 마지막 키스를 대신 전해줍니다. 다음 날 그 자리에 데미안은 없고 낯선 사람이 누워있지만 싱클레어는 압니다. 이제 인도자는 자기 바깥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으며 그 표적 또한 자기 이마에 찍혀 있다는 것을. 전쟁과 상처 한가운데서 그는 마침내 진짜 자기 자신에게 가는 길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보게 만드는 책,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음의 서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